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주시 주시. 자, 소리 잘 들어가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자, 이거서 그려봅시다. 시작. 자, 적어보도록 하죠. 시연거스, 도움거스 어디 갔어? 좋아. 민서거스. 아니, 민서거스. 좋아, 민서거스. 민서거스 소리 잘 들려요? 마이크 테스트. 민서거스 잘 들려요? 민서거스. 오케이. 시연거스. 좋아. 좋았어. 다 들어왔다. 도움거스. 그 다음에 민서거스 소리 잘 들어가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 질량 분석기의 구동 방식으로 아까 첫 번째가 이제 섹터 방식이었고 두 번째가 쿼드로폴이었고요. 세 번째 이제 조금 지금 소개할 방식 바로 터프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터프. 자, 얘는 뭐 딱 봐도 뭐 줄임말 같죠? 이게 뭐 줄임말인데 이게 뭘 줄임말이냐면 요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에 앞에 이 키 이니셜들을 따가지고 이렇게 줄여 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들이 뭐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뭐 아주 뭐 그냥 보통의 단어들이에요. 직역하면 뭐냐면요, 비행 시간, 슝 하고 날아다니는 시간이라는 어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 중에 토프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럼 이 토프가 그 언제 쓰이는 거냐? 바로 이제 요즘 2000년대 이후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 사실 그 교과서에서는 뭐 섹터 방식이나 쿼드로폴이나 뭐 이런 게 소개될 수는 있지만 실제 요즘 실험실에 가면 장비로 지금 실제로 쓰는 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뭐 이렇게 질량 분석한다 그러면 다 이 방식인데, 그럼 이게 이제 최첨단으로 사용된 이 방식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관계가 있느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 심층 문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교재로다가 내가 그거 요거 올려놓은 거 봤죠? 요 교재에 저 뒤에 보면 그 뭐 페이지로다가 13페이지라고 돼 있는 곳에 그 연습 문제 11이라고 있을 것이요.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안 찾거나 안 찾거나 내가 써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는 문제인데 요 문제를 토대로 가지고 이제 토프가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좋아.
민서거스 그새 도망갔어. 아 진짜 민서거스 진짜. 아 도망갔어. 아, 민서거스 아 진짜. 아, 여러분 학교 가걸랑 그 민서 자꾸 왜 어디 도망갔냐고 물어봐요. 아 진짜 민서거스 진짜 또 도망갔어. 아 진짜. 자 어쨌건 봅시다. 좋아. 자, 이 토프라고 하는 장치에도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평행 전극이 있습니다. 자, 이 평행 전극판에 그 질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샘플은 당연히 뭐라 그랬어요? 양이온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냥 이 전극판 안에 들어온 건 아니고 이것도 당연히 어떤 과정, 이오니제이션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화가 돼가지고 질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가 지금 이 전극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지금은 그 샘플이 여러 입자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탄소 원자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야. 탄소 원자. 뭐 지금 국한에서는 그래서 이제 탄소 원자 1 플러스 양이온을 놓고 이 질량을 측정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의 전극판에서는 슝 하고 가속이 되고 그다음 여기 군형을 조그맣게 뚫어 놓은 거 보이죠? 이 군형 속으로 얘가 슝 한 다음에 슉 하고 빠져나오게 될 거라 이런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이 녀석이 가속이 되고 그 가속이 된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런 거 이제 문제를 만들 때는 뭐 가속 전압이 얼마다 그다음에 뭐 이 녀석의 전하량이 얼마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전기 에너지를 구하게 하는데 뭐 여기서 전압이 얼마다 구하게 하는데 지금은 아예 그래서 이 녀석이 가속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요 쇽하고 빠져나올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속이 된 후에 이 탄소 플러스 양이온의 운동 에너지가 요 정도 값이래요. 그런 상태로 얘가 쇽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어떤 공간을 슝 하고 비행해 가는 거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L, 이 L이 뭐냐? 바로 요 장치에서의 비행 거리인 거지. 비행 거리.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1. 이때의 비행 시간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쨌건 초종 1m 날아간 다음에 건출기에 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이 여기에 이압하고 도달한 시간 t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요 토프라는 실험 방식입니다. 보세요. 이름 자체도 타임 오브 플라이트니까 비행 시간이죠. 이 t 이게 비행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한 시간 t를 측정하겠다. 그래서 이때 비행 시간 t와 관련된 어떤 수식을 이제 물리적으로 한번 구성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서울대 수시화학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간단합니다. 중학생 정도의 그 물리학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우선 첫 번째 이때 비행한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바로 봐. L over T 아니 L over V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자, L은 뭐죠? 여기 나와 있는 비행 거리고요. 난데없이 여기에 V라고 쓴 건 뭐겠어요? 슝 날아온 저 녀석의 속력이겠죠? 그러니까 이 전극판에서 가속되어 나온 쇽한 속력을 또한 V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아시다시피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나올 거 아니야.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배우는 물리지. 자, 그럼 이제 이걸로부터 우리는 이 비행 시각으로부터 저 속력 V를 이렇게 됨을 알 수 있네요. 됐죠? 뭐 특별히 어려운 겁니까? 뭐 말도 안 되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여기서 나타나는 운동 에너지 표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EK라고 했는데요.
그 가속된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식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 맞습니까? 맞죠? 자, 그 밑에 여기다가 어쩌자는 거냐? 요 v 있죠, v. 요 자리에다가 얘를 쇽 넣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분의 m 곱하기 l 제곱 t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바로 m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군요. 저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겁니까? 뭐 완전 당연한 겁니까? 뭐 완전 당연하죠. 그럼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EK로 표현되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트랙의 거리, 비행장의 거리 L 이게 그냥 다 뭐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요만큼이 이게 상수구나. 그럼 이때 여기서 누구와 누구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 입자 질량 m과 그 다음에 비행시간 t 요 둘 사이가 직접적 관계가 있구나. 그러니 뭐를 측정하여 그거를 뭐로 환산해라? 시간을 측정해서 질량을 측정해라. 질량으로 환산해라. 라고 하는 테크닉을 바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되게 거창해 보일 수는 있으나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주 구동된 장치인지라 그것을 구성하는 어떤 기기 장비가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원리로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연히 알 수 있는 건 이거겠죠? 무거울수록 자, 당연히 무거울수록 시간은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조금 걸린다는 얘기예요?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무거울수록 늦게 도착한다는 얘기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상식하고도 굉장히 합치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애가 빨리 도착하고 무거운 애가 늦게 도착하고 그래서 시간을 측정하여 그것을 질량으로 환산하는 테크닉 이것을 토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걸린 시간이 두 종류가 나오더래요. 각각 7.1 마이크로세크, 7.4 마이크로세크 두 가지가 나온다 라고 문제를 읽으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1 플러스 양이온에 대한 그 비행 시각을 측정을 했는데 그게 그냥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오더라. 그럼 저 두 가지로 나온다.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 자, 그러면 이때 이 구체적인 수식이 있지요. 그럼 여기에 운동 에너지도 나와 있고 비행 거리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비행 시각인데 그 비행 시각이 7.1 마이크로세크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를 넣으면 뭐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질량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로부터 한번 질량 표현을 해 볼까나? 자, 우선 첫 번째 M1. 자, M1은 요 7.1에 대한 질량 M1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7.1을 여기에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자, 운동 에너지가 뭐예요? 요거죠? 1.2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곱하기. 자, 시간이 7.1 마이크로세크인데 7.1 마이크로세크의 제곱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나누기. 자, L은 1m잖아요. 그래서 1.0m의
제곱 되겠습니다. 맞나요? 맞죠? 저거 계산하면 질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계산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마이크로라는 말의 뜻은 뭐임? 바로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감안하야 자, 숫자를 다시 써주면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한 다음에 7.1의 제곱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나누기 얘는 1.0의 제곱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내가 또 항상 하는 얘기 자연과학의 계산에서는 단위가 줄포몰이구나. 잘못 썼네. 자, 다시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연과학 계산에서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단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여러분 심심하니까 입력차기 한번 쳐봅시다. 자, 내가 자연과학 계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죠. 숫자가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자, 빨리 입력창에 써보세요. 심심하니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계산할 때 뭐가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입력해 봅시다. 아이고. 그렇지. 내가 단위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 단위. 시험거스, 주시거스 다 기억나죠? 단위. 자, 그러면 이제 단위를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저기는 주루가 있고 그 다음 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바꿨고 세크 초가 있잖아요. 그럼 초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터니까 미터 제곱이 들어가고 그 다음 위에 몰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조금 더 예쁘장하게 정리하면 2 곱하기 1.2 하고 10의 마이너스 8승하고 10의 마이너스 12승 계산해주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될 거고 7.1의 제곱 나누기 1.0의 제곱. 자, 이제 숫자는 저것만 계산하면 될 거예요. 이 숫자만 그대로 다시 여기에 쓴 겁니다. 자, 단위가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 아시다시피 줄이라는 단위의 정의가 뭡니까? 줄이라는 단위의 정의는 바로 뉴튼, 미터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바로 1뉴턴의 힘으로 1미터만큼 끌고 가는 걸 우리가 원줄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이때 우리는 누구하고 누가 약분돼? 요 미터하고 미터 제곱이 약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는 됐고 단위만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뉴튼. 자, 뉴튼의 뜻은 어떻게 돼요? 1kg의 물체에 1m/s 제곱에 가속도가 생기는 게 그게 바로 1뉴턴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 초의 제곱이 곱해지고 그 다음 여기는 미터가 있고 몰이 있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모로 망막 약분이 될 거거든. 뭐하고 뭐? 미터 약분이 되고 세크 제곱 약분이 되면 뭐만 남아? 킬로그램 퍼 몰만 남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이때 편의상 여기에 있는 이 킬로를 뭐로 바꾸어 줄 거나 10의 3승으로 바꾸자. 그리고 무슨 단위만 남아? 곱하기 그램 퍼 몰. 맞습니까?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단위 체계가 저렇게 바뀌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다가 여기 10의 3승하고 여기 10의 마이너스 4승하고 같이 연산을 해주면 최종적인 결론은 뭐에 도달하느냐? 바로 2 곱하기 1.2 10의 마이너스 1승 7.1의 제곱 그리고 단위는 그램 퍼 몰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즉 저기서의 질량을 알 수 있는 계산은 바로 저 과정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자연과학 계산에서는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해? 저 단위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쟤를 열심히 계산해. 그러면 뭐가 나올 것이냐? 바로 12 그램 퍼 몰. 이게 계산됩니다. 저 앞에 있는 숫자 계산기로 계산하면 정말 저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단위 체계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램 퍼 몰이요. 그램 퍼 몰은 누구의 단위 체계죠? 바로 몰 질량의 단위 체계죠. 자, 지금 이게 탄소인데 그 탄소의 몰 질량이 12g per 몰이다.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요? 바로 탄소, 원자번호 6번, 질량수 12번. 의 몰 질량이 바로 12g per 몰이죠. 왜? 바로 저 녀석이 원자량의 질량의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탄소 6 그리고 질량수 12가 바로 원자량 12로 정했기 때문에 그때의 몰 질량이 12g per 몰이 나올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 좋아. 도움거스, 시험거스 좋아.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7.1 마이크로세크가 이 질량 12를 뜻한다면 7.4도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7.4 넣으면 계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다 똑같고 요 7.1만 7.4로 쫑 바꿔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계산하면 자 위에 지울게요. 자 다음 자 마찬가지 원리로 7.4 마이크로세크일 때 그때의 질량을 M2라 하면 그건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랑 완전 동일한 원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표현이 될 거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것도 뚝뚝뚝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죠? 그럼 나온 결과가 뭐다? 바로 13 되겠습니다. 오! 탄소를 측정했는데 몰 질량이 13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더라. 누구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탄소의 중요한 동위원소 13제가 쟤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탄소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이 탄소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질량수가 12인 것과 질량수가 13인 것짜리가
혹은 뭐 원자량이 12인 것과 원자량이 13 근처인 것이 섞여서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됐나 보죠. 그래서 시간이 저렇게 두 종류로 측정이 된 것이다. 아시겠죠? 이때 어제도 막 열심히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놈하고 여기 있는 이놈 이 둘 사이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 저 둘 사이 관계 뭐라고 해요? 자, 입력창에 써봐요. 또 심심하니까 써보세요. 저 12와 13의 관계,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 입력창에 한번 써보세요. 심심하니까. 자, 써봐요. 원자량. 아니, 12와 13 사이의 관계. 원자량. 저 탄소 12와 탄소 13 사이의 관계 어디 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말인데. 12와 13은 각각 원자량인 건 맞는데 각각의 원자량인 건 맞는데 미쳐버려. 저 두 원자 사이의 관계 동위원소 그래. 동위원소. 나 진짜 이 사람들이 이 둘의 관계가 원자예요? 관계가 원자 뭐 둘의 관계가 원자 이놈하고 이 관계는 동위원소. 나 진짜 이 사람들 동위원소 어제 동위원소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 사람들. 그리고 동위원소 영어. 자, 영어로 한번 써봐. 영어. 영어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리마인드가 막 될 테니까요. 자,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또 까먹었지 또. 이 사람들 진짜 말이야. 응? 그렇지. 도움거스 잘했어요. 바로 영어 표현으로는 아이소토프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그 누군가가 물었을 때 면접 시험 같은 데서나 아니면 논술 같은 데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동위원소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라고 그랬어요? 동위원소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관계라고 했죠? 자, 한번 입력해 보세요. 동위원소를 정의해라 라고 하면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관계라고 한다고 했죠? 자, 입력창에 한번 입력해 보세요. 시작. 그렇지. 도움거스 완전 잘했어요. 도움거스 1등. 자, 뭐냐 6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는 같지만 12, 13 질량수가 다른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했죠. 그래서 저렇게 동위원소 각각에 대한 질량을 질량 분석기로 측정할 수 있고 지금은 그 여러 방식 중 토프를 말씀을 드린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이 있다라는 것도 꾹꾹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어서 쓰시고 저 밑에 지우겠습니다. 자, 어서 필기 마무리하세요. 자, 필기 다 한 사람 다 했음 이렇게 올리세요. 필기 다 한 사람 다 했다, 다 했음 이렇게 쓰세요. 자, 필기 다 하면 다 했음 이렇게 써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지울게요. 으이쭈.
자, 그다음 이제 이 문제에 붙어 있는 그 세 번째 새끼 문제입니다. 요것도 해결해 봐요. 요것도 이제 그 뭐냐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기에 어떤 말이 하나가 등장하냐면 평균 원자량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의 평균 원자량은 당연히 산술 평균을 뜻합니다. 기압 평균, 조합 평균 그런 거 아닙니다. 산술 평균. 가장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평균이 산술 평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또 까먹을까 봐 한번 산술 평균을 표현하면 자, 이거 어제 했었나 모르겠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들의 산술 평균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억수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흑채 복사할 때도 얘기했고 막 하여튼 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기억하나 보자. 이럴 때 요 1과 2 같은 저런 녀석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시험 거서 화장실 갔다. 좋았어요. 자, 산술 평균을 절에 표현했을 때 1과 2 같은 저런 표현을 무슨 표현이라고 썼죠? 자, 무슨 표현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저 1과 2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죠? 진짜 이거 기억 안 나면 진짜 여러분 안 돼요. 진짜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 아무도 대답이 없네. 인간들. 비율이 뭐야? 난 진짜. 산술평균을 저렇게 표현했을 때 앞쪽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한 1과 2 저거 내가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나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배운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 이 사람들 진짜 나 좀 버러버러버러봐. variable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말 번역 변량. 이것이 이제 뭐냐면 어떤 측정에서의 물리량이 된다고 했었죠. variable 우리말로는 별량. 그러니까 1122가 이런 거지. 실험을 5번을 한 거야. 실험 5번 했는데 실험 데이터가 1도 나오고 2도 나왔던 거야. 그런데 2번은 1이 나왔고 3번은 실험 데이터가 2가 나온 그런 상황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럴 경우 요 1이나 2 같은 게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측정치인 것이 되는데 그런 걸 일반적으로 통계용어로는 variable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1이나 2가 뭐 누구의 질량을 측정했을 수도 있고 누구의 뭐 길이를 측정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과 2가 실제로는 어떤 물리량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거에 대해서 뒤에 붙어 있는 5분의 2하고 5분의 3 이게 뭐냐고. 실험 5번 했는데 2번이 나왔다. 5번 했는데 3번이 나왔다. 바로 각 별량의 probability, 확률이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또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주르륵 다 더한 것으로 산술 평균을 표현할 수 있다고 내가 한 5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들.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이 평균 원자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 지금 동위원소로다가 언급되고 있는 게 12하고 13짜리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보이시지요? 자, 이놈들의 원자량이 각각 얼마냐? 자, 이놈 원자량 얼마예요? 그 유명한 12잖아요. 그리고 얘 원자량은 얼마예요? 원래는 13.004 뭔가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뒷꼬랑지 떼고 13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 원자량은 개념은 다르지만 누구와 그 수치가 아주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원자량은 누구와 그 수치가 아주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비슷하게 조작해 놨다고 했습니까? 자, 답해 주세요. 원자량은 그 수치가 뭐야? 선생님 저 학교 갈 준비해서 그렇죠.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학교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거 들어갔다가 이따가 편할 때 봐주세요. 알겠죠? 좋아. 도운거스 질량수 좋았어요. 바로 이 원자량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질량수랑 값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었죠? 좋아. 알겠습니다. 시험거스도 다음 주에 만나요. 시험거스 좋았어요. 좋아. 도운거스만 남는구나. 민서거스는 진지게 도망갔고. 좋아. 그래요. 시험거스 다음 주 만나요. 좋아. 자, 그리하여 요 둘의 원자량을 각각 얘는 12, 얘는 13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걸 아까 2번에서 실제로 구했죠. 12다, 13이다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원자량도 구했고요. 그런데 이 각각의 존재 확률, 우리 자연계에 얘네들이 나타날 확률을 지금 만약에 얘는 P, 얘는 Q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저 P하고 Q를 구해낼 수 있냐는 얘기죠. 구해낼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우선 첫 번째, 이 P하고 Q는 당연히 더하기 했을 때 뭐가 돼야 할까요? 확률이니까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그게 전체 확률 1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자량과 존재 확률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원자량을 일종의 별량이라고 생각하고 요 녀석에 대한 산술 평균 원자량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별량에다가 확률 더하기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12 곱하기 P 13 곱하기 Q 더하기 하면 이게 산술평균이 되겠죠. 그게 뭐랑 같아? 여기서 언급해 놓은 12.011이랑 같다 이런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저기에 있는 연립방정식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변수도 두 개고. 그러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못해요? 당연히 하지.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P는 0.989, Q는 0.011. 그래서 거의 얘가 99%, 얘가 한 1% 정도. 아이고 살에 들렸다. 그래서 탄소가 동위원소로 12하고 13짜리가 공존하는데 13짜리가 1%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저런 식의 계산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낸 이런 식의 산술 평균 원자량 12.011 있죠? 12.011 이거 어디에 표현돼요? 12.011 제가 어디에 표기돼요? 12.011 제가 어디에 표기된다고 했어요? 부르부르부르부 주기율표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는 걔네들이 나타나는 모든 그 동위원소들을 고려한 평균 원자량이 주기율표의 원자량으로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주기율표를 뒤지면 6번 탄소 밑에 거기에 12.01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저런 식으로 원자량이 측정이 되어 나온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요 사실은 요 서울대 입시 문제인 2013년 요 문제 관련해서는 그 이후 문제가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뒤에 또 해설지가 붙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면 돼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 이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컨셉은 1, 2, 3 요건데 여튼 요 논리는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필기 마무리 했어요? 자, 어디 필기 마무리 하시고 도움 다 적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퀴즈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퀴즈. 자, 그럼 요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여기 준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4, 5, 6, 7, 8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이제 뭐 질량 분석 전체를 이용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라 뭐 추가적으로 말은 더 안 하겠어요. 근데 거기다 해설지 써놨으니까 보면 되는데 거기 그 해설지에 없는 내용 중에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 그걸 이제 마지막 퀴즈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이 토프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토프에서 측정 오차를 줄이려면 어떤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자, 이렇게 토프 전체가 저렇게 구동된다는 걸 알았을 때 어차피 적어도 실험이니까 실험에서 뭔가를 측정해야 되고 그럼 측정에서는 항상 오차가 있겠죠? 그럼 모든 실험에서는 오차는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저 토프 실험에서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저기에 사실은 같이 붙어 있어야 할까요? 자, 저기가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장비가 저기에 추가적으로 붙어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도운 것 생각나는 거 있나요? 속력을 느리게 해주는 장치. 느리게. 디셀러레이터, 뭐 이렇게 감속제 이런 거요. 느리게 해주는 장치.
속력이 느려지면 도달 시간도 느려질 텐데요. 자, 봅시다. 지금 어쨌거나 저 토프에서는 결국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 시간이죠. 그 시간 측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오차가 덜 나타나게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저 장치 전체를 진공 혹은 매우 저압 조건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즉, 뭔 말이냐면 이 장치가 있잖아요. 이 장치 전체가 뭔가로 이렇게 딱 실링이 돼 있어야 돼요. 딱 이렇게 닫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부를 거의 저압 조건으로 유지해 줘야 됩니다. 뭐 저압 혹은 그래 확실하게 그냥 진공. 자, 진공이라는 말뜻 자체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걸 진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사실 엄밀한 의미로 진공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은 굉장히 물질이 뭐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고체 액체도 충분히 많고, 그 다음에 증발한 상태의 기체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지구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공은 거의 지구 조건에서는 사실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진공이라는 말을 쓰는 건 진짜 엄밀한 의미의 진공이라기보다는 꽤 압력이 낮은 상태, 기체라 하더라도 그 기체의 양이 극도로 낮은 상태를 그냥 우리가 퉁쳐서 진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진공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자, 그럼 만약에 진공 상태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럼 잘 봐요. 이 탄소 알갱이가 빠져나와가지고는 슝 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오는 길목에 짜잔, 만약에 어떤 질소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공기 중에는 질소 기체나 산소 기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떡 버티고 있으면 얘가 슝 날아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오다가 쾅 하고 이렇게 경로가 바뀌겠죠? 충돌을 해가지고. 그럼 경로가 바뀌어 버리면은 이때부터 이 최종 디텍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똑같아지겠어요? 다 달라지겠어요?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것들을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저 디텍터에 도달하는 시간이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결정적 실험 오차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장치 전체를 진공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저 질량 분석 실험의 가장 중요한 기계적 장치입니다. 뭔가가 비행을 하고 그 전하를 띤 입자가 비행 끝에 어떤 디텍터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주변의 것들이랑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질량 분석 장치는 이 내부가 어찌됐든 간에 아주 저압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엄밀하게는 진공인데 그거는 도달 불가니까 아주 저압 조건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뭐만 아시겠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랍게도 이 진공 장치가 이게 굉장히 비싸요. 진공이라고 하거나 초저압을 만들어주는 이 장비가 굉장히 고가 장비예요. 그래서 저 토프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작동 원리가 아주 단순하잖아요. 근데 기계적으로는 억수로 단순한데 가격은 억수로 비싸요. 어제 내가 얘기했었나? 대당 가격이 한 2억 3억 정도 한다고? 그게 저 압력을 낮추어주는 진공 장비가 안에 붙어있기 때문인데 그 진공 장비가 고가여서 가격 그 기계 전체 값이 아주 비싸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질량 분석기의 기계적 핵심은 바로 진공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꽤 비싼 장비다 라는 것도 동시에 꼭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쉘 갔다 오세요.